지금부터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가 후원하는 2012 사회과학 대강좌 그 7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마지막 강연은 11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이곳 세천연관 1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강연이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총 8회의 강연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강연 전에 간략히 다과회를 가질 예정이고 강연 후에는 7회 이상 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수료증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강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강좌 시리즈는 소셜네트워크 뉴스 서비스 위키트리에서 생중계되며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강연의 진행을 위해 휴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지금 가급적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님의 강연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강연 종료 10분 전쯤에 동아시아연구원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2 사회과학 대강좌 7번째 강연 미중시대의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영선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안내 얘기처럼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큰 구분으로는 복합질서에 관한 두 주가 되겠습니다. 복합질서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난주 질의응답 중에 대답을 미처 못한 부분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마무리를 하고 복합질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질문 중에 하나는 지난주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 미중 간에는 대땅뜨가 이루어졌는데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는 왜 대땅뜨가 형성될 듯 하다가 깨진 그 주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는 그 책임을 북쪽에 물어야 될 것인가? 남쪽에 물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서나 문건들이 공간이 됐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진들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공간된 것으로 정확하게 그것이 김일성의 주책임이냐 박정희의 주책임이냐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주일레와 키신저의 젓가락질, 박정희와 에그뉴의 어색한 악수, 그리고 이유락과 김일성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악수. 따라서 키신저하고 주일레의 젓가락질은 그 사진 자체가 어쩌면은 이미 대땅뜨의 그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한 컷의 사진이었다고 한다면 이유락과 김일성의 모습은 그 앞길이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눈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의 핵심은 북에서 그러면 왜 7.4 공동성명을 받아들였냐. 물론 북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남쪽이 북이 원하는 그 3대 요구 조건, 한반도 통일을 위한 3대 기본 요소라고 하는 반외세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계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동의하겠다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세 가지 필수 조건을 북에서 얘기했던 것은 당시 전체 구도로는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혁명 역량이나 남반부 혁명 역량이나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7.4 공동성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혁명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역시 미국의 상대적인 힘에 빠져나간 부분이겠죠.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주한미군 파트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 국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대정부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사회적, 정치사회 세력들의 투쟁 양상 같은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7.4 공동성명 하고 나서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정은 키신저 주울레 협의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상황이 제대로 전개되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부분의 병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북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6만에서 4만 정도로 줄어들고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 따라서 기대했던 효과가 안 나오는. 또 남쪽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면도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은 유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는. 따라서 7.4 공동성명이 애초 희망했던 3대 혁명 역량 강화에 결정적인 불을 지핀다고 김일성 입장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남쪽은 남쪽은 미국이 닉슨 덕트린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면서 따라서 굉장히 생존 전략의 긴박성을 느끼는 속에서 일종의 3중 생존 전략으로 북방 정책이나 남북 관계 개선, 국내 체제 강화 이런 형태의 것을 시도하는 면에서 지푸라기도 잡아야 된다고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했는데 정작 물론 주한미군이 조정되기는 시작했지만은 전면적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동시에 한국군 군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가령 30억 불 수준이나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5억 불 정도의 당시에 한국군 군대화 계획, 소위 율곡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국내 파트도 생각했던 것만큼 대혼란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양쪽이 다 7.4 공동성명에 목을 매지 않는 상태로 사태가 발전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러지 않아도 오랜 불신이 있는 동안에서 작고 큰 협상이 남북 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져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서로 간의 불신이 협의에 또는 협력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그리고 판을 깨도 원래 초조해했던 또는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성과를 못 거두게 되는 주울레나 키신저 회담 같은 결과를 김일성 이후락 만남이 최종적인 한반도의 대땅뜨의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게 됐다. 근데 그 수순에 어느 순간이 한 스텝을 먼저 뒀냐 하는 거는 아마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대체로 양쪽이 비슷하게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역으로 7.4 공동성명 이후에 다시 커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고 따라서 조절이 이후락은 11월에 한 번 더 올라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한 번의 만남이 더 이루어지는데 그때 만남 때 대화록만 봐도 5월 비밀 2번의 대화록보다는 서서히 형식적인 대화로 바뀌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오늘 얘기하는 파트하고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오늘 미중 관계를 이제 2010년대 미중 관계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날짜를 잡다 보니까 우연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는
미국 선거가 막 끝났고 중국도 사실 18차 공산당 그 대표회의가 오늘부터 시작이고 실질적으로는 15일에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취임을 합니다마는 이미 우리로 치자면 사전선거가 된 시스템에서 돼서 사실은 양쪽의 지도자가 다 바뀐 모습을 보게 되고 따라서 신문이나 뭐 방송을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방송이나 신문이 우리 대선 이후에는 미중 신시대의 향후 5년, 10년을 전망하는 특집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자이반 타이반 오전에도 그 동아일보에서 그런 대담을 하고 오는 길이긴 합니다만은 내 눈에 보이는 2010년대의 미중 관계는 국내 보수 진보 언론이나 방송이 내다보는 방향하고는 한 50%는 비슷하고 나머지 50%는 다르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합격점을 주기에는 내 주관적인 시각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미중이 향후 10년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면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시사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주를 천하질서, 국제질서, 냉전질서, 복합질서 이렇게 넷으로 크게 짜게 가지고 그것은 그 질서가 그 구성 원리나 작동 원리가 일정하게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4개로 자른 것이고 다시 4개를 2개씩 그 처음 형성 그다음 전개 이렇게 해서 8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물론 뭐 천하도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고 국제질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름을 꼭 모르더라도 대강 흔히 생각하는 국제정치, 국제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국제질서에 해당하는 그 과정이었겠죠. 냉전질서는 국제질서의 일종의 변형의 형태. 따라서 그렇게 보면 국제나 냉전에 비해서 천하와 복합이 일상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 용어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 질서에 관한 얘기를 좀 그 소개를 드리고 그래야 그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얘기가 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왜 어제 오늘의 미중 신시대를 전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보는 이유는 그것을 단순 질서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부터 설명을 시작을 하면 사실은 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저 그림을 찾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3개의 문건을 찾으라 그러면 한국 외교정책사에서 한국 외교정책을 공부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은 역시 키신저 줄렛 그 비밀협상 폴로 1, 2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에서는 박정희 애그뉴의 그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연 2, 3일 애그뉴가 곤욕을 치르는 문서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유락과 김일성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30여 년 동안 국제정치 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어느 날이냐고 저보고 질문을 하시면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것은 1985년 5월 1일의 추억입니다. 1985년 5월 1일이 왜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객관사로서의 그 세상의 흐름하고 내 주관의 추억으로서의 역사와는 뭐 반드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1985년 5월 1일 날은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학교에서 강의를 한참 하고 있어야 될 아마 중간고사가 끝난 쯤 됐을 텐데 1985년 5월 1일 날 개인적으로는 어디 있었냐면 타시켄트에 5월 노동절 날 붉은 깃발 퍼레이드를 중앙의 단상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는 북한 대남 전문가들하고 같은 좌석에서 앉아서 물론 남북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평화 군축 연구 전문가들의 한 20여 명 중에 북한 둘, 남쪽은 복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해서 혼자 그렇게 가서 앉아 있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생일대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그 당시에는 85년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냉전의 기간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던 세월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소련은 국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는 타시켄트까지가 아니고 오늘날은 중앙아시아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모스크바를 돌아서 들어가는데 비자를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비자를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래서 학기 중인데 도쿄에서 한 일주일을 대기했습니다. 러시아 영사관에서. 근데 학교에서도 그게 일생에 다시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학교 수업을 안 하더라도 가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모스크바에서 일주일, 타시켄트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3주 동안을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85년 5월 1일 타시켄트 메이데이의 붉은 깃발 퍼레이드를 단상에서 유엔 대학 초청으로 갔기 때문에 단상 정면에 앉아서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한평생 다시 올 기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북한 팀들하고 앉아 있는 과정에서. 근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그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인터넷의 이미지로 1985 5월 1일 타시켄트 붉은 깃발 퍼레이드를 쳐봐도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편의상 저거는 82년 붉은 광장의 붉은 깃발의 분위기는 굉장히 유사한 것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오늘날엔 타시켄트가 아마 지금 칼이 직접 아마 다이렉트 플라이트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85년 5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85년 3월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지 한 2, 3개월 됐던 때죠. 근데 그 이후의 사태를 보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저 사진을 보다시피 무너집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4일, 5일 되면은 이 고르바초프가 결국은 물러나야 되는 소련이 해체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무너지기 직전에 8월 쿠데타가 일어났던 세월에 같은 붉은 광장이지만 82년의 붉은 광장하고 91년의 붉은 광장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래도 명색이 국제정책을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85년 5월 1일 붉은 깃발 대행진을 타시켄트에서 보면서 한평생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추억의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 4년 내지 5년이 못 가고 이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소위 냉전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국제정치 학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국제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뭐냐?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반성이 아마 그 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굴아파들이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다 넘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뭔가 공부를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련의 해체, 동굴아파에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냉전이 탈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거보다는 더 큰 역사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태까지는 내가 역사를 늘 뒤통수만을 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왕 인간사를 들여다보려면 항상 그 역사의 뒤통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뛰어가서 역사의 앞이마를 쳐다볼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냐. 따라서 89년, 90년, 91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냉전의 탈냉전으로의 뒷모습이 아니라 그 탈냉전의 앞모습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여태까지 내가 역사의 앞머리가 안 보였던 것은 이것은 단순히 냉전이 탈냉전으로 그 냉전의 주인공 중에 소련 하나가 해체되어지고 그 군사무대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되고 갈등이 완화되는 정도의 변화보다는 더 심각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했고 따라서 그것을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이것은 탈냉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복합 세계 정치의 도래다. 따라서 여태까지 국제나 냉전이 단순 국제 정치의 모습이었던 것을 복합 세계 정치로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새롭게 국제 정치를 좀 재구성해서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순 국제 정치와 복합 국제 정치, 세계 정치는 무엇이 다른가? 처음 첫 주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찾아보시면 천하 질서, 국제 질서, 그다음 복합 질서에서 그 주인공, 무대, 연기가 다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그럼 주인공의 변화는 뭐냐? 91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련의 변화를 단순 국제 정치와 그 복합 세계 정치의 주인공의 모습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국가 플러스 초국가 그물망 플러스 국가 내부 그물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한테 찾아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90년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 내가 단순 국제 정치에서 복합 세계 정치로 이런 것을 이 광야의 구호같이 외치고 다녔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이 없을까, 전달에. 그 국리의 하나로 그러면 약간의 은유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90년대 후반에 복합세계 정치를 하고 있었던 세월의 모습이었고, 따라서 관악에서 나오고 국제정치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저 위에 것의 모습이 소위
관악의 외교학과에서는 비밀 코드 비슷하게 되어 있는 늑대거미의 모습입니다. 그 늑대거미를 처음부터 내가 만났던 것은 아니고 국가 플러스 초국가 그물망과 국가 하위 국가 그물망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되어진 모습의 새 액터가 출연한다. 새 주인공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우리만 어색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국제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이해하는 데 힘이 안 든다마는 사실은 내가 사는 정치 공간의 바깥 간의 관계를 그렇게 국가 간의 관계로 보기 시작한 것은 그것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시작된 지난 근대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의 등장 이후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500년밖에 안 되는 역사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괴로웠던 거예요. 500년보다 조금 더 멀게 역사를 가면은 세상은 그렇게 살질 않았다는 거죠. 가령 서양의 중세로 가면 실제로 생로병사 중에 태어나고 죽고 이러는 것은 나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가 있든지 이런 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단위체하고 자기 생활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작은 도시든지 성, 마을 이런 것에서 되면 그 생이나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로마 교황청하고 관계가 된다든지 또 다른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는 국가가 관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의 서양 정치 사상에서도 이건 흡사 만인에 대한 투쟁이나 마찬가지다. 동물로 비유하면은 늑대와 늑대와의 관계가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 은유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실제 늑대의 삶이 그 초보적인 국제관계가 같으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늑대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은 군집을 일으키고 있는 한 패밀리에 해당하는 10여 마리의 늑대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그 늑대군과 다른 늑대군과의 싸움이 이제 치열해지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여하간 늑대는 그렇게 각각의 개별이 그 자기 생사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소위 국가의 삶과 죽음이 삶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국가의 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그것을 비유로 찾는다 그러면 늑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그 정보혁명이나 이런 것을 매개로 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뜨기 시작하는데 그물과 연상해서 우리가 늘 가장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거미입니다. 따라서 처음 늑대거미에 내가 흥분했던 시절은 늑대거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는 줄은 몰랐고 그것이 인터넷이 가지고 오는 그 효율성인데 어느 날 늑대를 치고 다시 거미를 치고 우연히 눌렀더니 나타난 것은 늑대와 거미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늑대거미라고 하는 거미의 일종이 나타난. 늑대거미는 실제 형질적으로는 두 가지의 그 DNA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제 삶을 들어가 보면 늑대거미가 거미줄을 더 이상 잘 안 치지만은 거미줄을 칠 수 없도록 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흡사 늑대처럼 거미는 원래 거미줄을 치는 이유는 거미가 굉장히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먹이를 포에 걸 수 있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거미줄을 치는 것인데 늑대거미는 평소에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있다가
그 늑대처럼 날렵하게 뛰어나와서 주변에 먹잇감이 있는 것을 포획하는 방식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거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늑대거미로 설명하면 내가 저 위에 어려운 말로 국가 플러스 초국가 그물망 플러스 국가 내부 그물망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들을 해주겠지 생각했는데 결과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늑대거미는 더 이상하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반응이었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망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국가가 여전히 그 주인공의 핵심이지만은 그 국가가 그물망의 외투를 입은 형태로 그물망에 패러슈트를 장착하지 않은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서 그 거미가 친 그물들을 인터넷에서 이미지로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겪고 있는 네트워크와 비슷한 모습들을 찾을 수가 있었다. 저 맨 왼쪽이 단순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미줄이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차례차례 주변이 그려져 있는. 그런데 그런 거미줄만 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는 이중,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미중 복합 시대의 미중은 거미들이 저렇게 이중으로 중심이 두 개 있는 거미줄만. 근데 실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그 신질서 건축의 미학이라고 하는 마지막 얘기는 사실은 이 마지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미줄의 모습까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세계정치론의 주인공의 모습을 여태까지 국제정치로 상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해라 하는 첫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주인공들이 실제 뛰어다니는 무대 자체도 이렇게 한 무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무대를 탈냉전을 넘어서서 지난 20년 동안 주인공들이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국가적으로 때는 네트워크를 동시에 엮어가면서 그 춤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다보탑에다 훼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소개를 하면서 이게 4개로 나눴던 이유가 천하, 국제의 변형으로 냉전, 그러면 국제 냉전으로 하면 됐지 왜 더 가려고 그러냐 하는 이유는 국제나 냉전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강조했던 것은 19세기에 서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저쪽은 무대의 중심을 폭력과 금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대의 가장 중심 무대를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상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 야만 무대, 쌍놈들의 무대였고 예의 무대라고 하는 것이 선진과 야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보니까 깨졌다. 따라서 저기 보다시피 안보 경제라고 하는 무대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0년 동안은 핵심 무대였고 그 춤이나 그 노래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또 대우받을 수 없는 국가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양은 500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한 200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해결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근대는 중세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질서였으니까 하나는 끊임없이 안보를, 끊임없이 경제를 일국 중심적으로 추구해가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 하나는 환경에 엄청난 그 훼손이, 파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경 무대라고 하는 것이 안보 경제 무대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점점 가지게 되는 새로운 신흥 무대로서의 기성 무대에 못지않은 그 중요성으로 환경 무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안보 경제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폭력과 금력에는 모든 사람, 모든 단위가 같은 줄 알았는데 돈 앞에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이고 돈의 논리에 휘말려들면 대개 그 한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작동할 수 없이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입니다. 돈 주는데 안 받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패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러던 세월이 있었는데 패고 돈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점차적으로 만연되는 속에서는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성. 문화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인간들이 자기 주어져 있는 삶에 손을 대서 자연의 손을 대서 자기가 편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부른다고 하니까 각 개별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의 무대가 전에는 다 똑같다고 그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월이 왔죠. 가령 우리가 21세기에 봐도 테러,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내 삶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행동할 수 없도록 공포로 들어가게 해서 내가 스스로 죽어서 타자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폭탄이 돼서 뛰어들거나 비행기를 빌려서 비행기와 함께 그 빌딩을 부시는 것을 이쪽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그 제대로 안 따지고 바라다 볼 수는 없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저기에 간단한 공식으로 전통 안보 경제 무대에 비해서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무대가 4대 무대로 일단은 자리 잡았다. 거기다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학기술의 발전 중에도 특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나 최근에 와서는 뭐 바이올로지컬한 테크놀로지 같은 것의 혁명적인 발달에 따라서 그것이 기왕에 우리가 익숙했던 무대들을 다 생소하게 기왕에만 무대에만 뛰었던 사람들 따라서 그것이 기반 무대로서 정보 기술 지식의 새로운 무대가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주인공은 더 이상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복합화되는 무대를 컨트롤하는 그 통치의 통이라는 거는 두루 다 한다는 것이니까요. 정치의 모든 것이 되니까 이 조금 전에 얘기한 전통 2개 무대의 신흥 무대 3개 그것도 층위가 있는 형태 것들을 가장 위 컨트롤 타워에서 통치 무대에서 관장하는 형태 새로운 무대로 세상을 보지 않고서는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싸움이 있죠. 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그냥 끝까지 설명하라고 하고 너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에 어느 것이 더 그 오늘의 또는 내일의 삶을 그럴듯하게 드러내냐고 하는 이제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나이 연배쯤 되면은 사실은 극장, 영화관 같은 것, 오늘날의 극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복합관 상영입니다. 가면은 뭐 한 층은 그 멜로를 하면 그 다음 층은 테러가 영화고 그 다음 층에는 역사물이 진행되고 근데 한 30-40년 전만 되돌아가도 극장은 다 단일 드라마를 했습니다. 대한극장, 단성사 뭐 이렇게 되면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달이면 몇 달을 계속해서 하는 그렇게
복합관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무대가 복합화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기 부분도 과거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한 연기를 중심으로 경쟁이면 경쟁 또는 협력이면 협력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생이라고 하는 연기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거나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8주 동안에 한 몇 개 그 현대화를 소개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이 라우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60년대 초반에 그린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상태겠죠. 어떤 상태를 말하는.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이스테이트에서 온 단어죠. 근데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체 검사 같은 걸 하면 시력 검사를 하고 생명 검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면 색깔을 구분해서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글자가 보이는데 생명한테는 안 보이거나 생명한테는 그것이 글자로 보이는데 실제는 글자가 아닌 경우를 생명을 구분하는 책자입니다. 제가 그 편의상 저것을 쓰는 것은 저것을 보고 저 그림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본인은 아직은 복합맹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은 단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있었구나. 복합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데 라우셴버그는 저걸 뭘 그린 것인가 하면 맨하탄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시각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뉴욕 맨하탄을 가면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던 또는 무너졌던 트윈 타워를 보든 이렇게 어떤 특정 하나를 가지고 뉴욕의 상징물을 보는데 저것은 자세히 보면 저기에 라우셴버그라는 사람의 그 현대화에서 제일 유명해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라우셴버그는 건축과 사진과 회화를 동시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구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냐. 건축물에다가 사진도 붙이고 또 그림도 그리고 저거는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이상한 짓에 비해서는 화판에다가 그리긴 했되 저기에는 맨하탄의 여러 개들이 꾸겨져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맨하탄의 복잡함이 보이면 난 굉장히 그래도 내가 복합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예시로서 드러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복합세계 정치론 1막, 2막, 3막, 4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PPT 자료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뒤에 참고 자료 들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복합세계 정치론이라고 하는 그 편집본을 다시 내면서 그게 복합이란 말을 쓴 지 내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차피 관학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되돌아보라고 강요를 해서 되돌아보니까 대체로 지난 20년 동안 4단계를 거치면서 복합이란 말을 사용해 왔던 것이 아닌가. 1막은 탈냉전과 복합세계 정치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타시켄트의 5월의 그 붉은 광장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탈냉전을 복합세계 정치로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90년에서 95년 내가 겪었던 그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2막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세상을 잘못 보는 거야. 세상은 단순 명령에 근대국제질서로 고생해서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가 그렇게 보는데 그거를 왜 저렇게 혼란스럽게 보려고 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복잡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실제 역사 속에서 질서가 건축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꺾임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착각이었던 경우가 많죠. 소위 모든 사람이 살면서 개인으로서나 국가로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거야?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죠.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한평생 살아. 아무 일도 없이 우여곡. 그렇게 사는 분들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대부분 내 삶이 남의 삶보다는 우여곡절이 많고 누구보다도 험난하게 산 것 같은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경우에 지금 4개의 변곡점, 그것을 다시 2개씩 꺾어가지고 8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끝내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변곡점이 있었으리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근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누구나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이 꺾임을, 그래서 분명히 꺾이는 것 같은데 1990년부터 탈냉전에서 2010년까지의 과정은 이게 세상이 꺾이고 있는데 다들 안 꺾인다 그러면 실제 꺾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뒤로 돌아가 보기로 생각을 했고, 그것에 아마 첫 번 만남이 19세기였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동아시아가 만났던 서양의 국제 질서는 오늘날의 복합 세계 질서가 근대 국제 질서와 만나서 느끼는 당황함보다는 훨씬 더 컸죠. 주인공이나 무대나 공연의 방법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역사 속의 젊은 그들의 주인공들은 다 그런 특정 시기에 그 변환의 변곡점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애환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들어갔던 것들이고, 들어가 보고 나온 결론은 상당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중반은 내가 1990년대 그 겪었던 애환보다는 훨씬 큰 애환을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인 변환을 설득해내는 과정은. 따라서 조금 더 느긋하게 바라다 볼 수 있게 됐고, 19세기가 다시 그 앞세기로 가서 역설적으로는 형식상으로 강의는 선진 천하질서부터 했습니다마는 강의의 순서는 사실은 역순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온 것은 1985년 5월 1일의 추억 또는 충격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그게 제 1강이 됐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을 막 흐트려서 했으면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순서가 지금 거의 이제 7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7번째가 사실은 첫 번째가 돼야 될 강의고, 그 중에 가장 늦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가장 최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천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가장 늦게 한 것을 역사적인 순서 때문에 제일 먼저 얘기를 진행했던 것이고, 따라서 8주를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얘기를 하면서는 끊임없는 내 나름의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끝내면서 제목을 마지막 끝내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8주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정말 얘기는 동아시아의 질서의 역사적 변환이라는 굉장히 산문적인 제목의 얘기기보다는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얘기 같다. 따라서 요즘 영화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건축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 8주를 다시 정리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8주의 제목도 아마 조금씩은 바뀌게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마지막엔 그 책 제목과 그 장절의 제목들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아마 마지막 주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3막, 4막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2000년대에 들어서는. 복합세계정치론과 꿈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세계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상정하는 경우 때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나 또는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 국제정치 또는 세계정치라고 하는 것이 통례적으로는 과거에 그 묶여서 또는 현재에 자기가 놓여 있는 구조 속에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그 변화를 모색해 가는 것인데 대부분 따라서 어려운 말로는 과거 결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령 그 점을 치러 가도 되게 어떻게 태어나서 또는 어떤 DNA를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어떤 가정과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대체로 그 사람의 삶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서가 만약 동아시아 질서 건축사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과거 결정에 의해서 현재의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미래가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건축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꿈이 나를 얼마나 만드는가. 대부분 많은 앞에 살아갔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은 네가 아무리 꿈을 꿔봤자 결국 dream comes true 되는 경우는 드물다. 네가 놓여있는 존재 피고 속성의 제한된 모습으로 너는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지. 근데 역사에 꺾임이 있는 때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과거 의존성이 있다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미래 의존성이, 국가도 미래 의존성이 동시에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왔고, 그러면 국제정치학도 과거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국제정치학의 미래의 연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역사가 확정되지 않은, 흔들리는 안정된 국제정치가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과거 의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데 역사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미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에 뭐 일부 젊은 그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을 과학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가 결정한다고 하면은 미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부딪히고, 그 마지막 주 강의가 그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의 과학이 아니고 미학인 이유도 그런 의미에 어떤 삶이 과거에 의해서 100% 재현된다 그러면 그것은 과학에 의해서 좁은 의미의 자연과학적으로 연구가 가능하지만은 동시에 미래 의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현재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학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막은 일단은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은 미중 주도의 복합 동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복합 질서라고 하는 구분을 해서 동아시아를 보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복합 동아시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보탑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이므로 이것이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림도 그렇고 보시는 입장에서도 다 입체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편의상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국제정치는 저 동그라미 커다란 것들의 관계겠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남북. 근데 그것만으로 동아시아 그 질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개별 동그라미의 내부들이 움직이고 있고 다시 그 바깥에 사이버 네트워크나 지구 네트워크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2주 동안 하는 것은 우선 오늘 정리를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제정치 복합질서라고 하는 것은 복이 있는 속에 그 속에 합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의미의 국제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리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세계질서는 전혀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국제정치질서의 분석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해낸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안 보인다. 따라서 플러스 나머지 그 네트워크의 관계들을 리딩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전통 국제 질서 중에 지난 20년 또는 앞으로의 20, 30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것인가를 리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그 남은 시간을 제가 풀어나가는 것은 그 중국과 미국 관계를 여태까지 기존의 그 단순 국제정착으로 보시던 분들의 세계와는 다른 눈으로 한번 재구성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태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 공연히 얘기만 복잡했지, 그동안 그 지금 국내 언론이나 학계나 이런 또는 그 정책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훨씬 단순 명료한데 그 쉬운 얘기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라고 판단하면은 뭐 결과적으로 내가 판정패를 하든지 KO패를 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중국의 부상과 신형 대국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특정 신문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신문을 보니까 오바마가 재선이 되고 시진핑이 다음 주에 제5세대 지도자로서 중국에서 뜨니까 미중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게 되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미중 관계는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라고 하는 두 그 동아시아 질서의 작동 기본 원칙이 불가피하게 동아시아에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지도자를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정말 그럴까? 동아시아 질서는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해석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조선일보가 해석한 방식이 맞는 것인가? 또 그 두 개는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대체로 그렇게 답안을 쓰면 한 50점 정도를 준다. 100점 만점에. 왜 그러면 50점밖에 안 돼요? 실제는 과락입니다. 내가 보기엔 거긴 두 개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정말 지금 중국은 시진핑 팀들이 들어서서 뭐 본인들도 명확히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죠. 그러나 원초적으로 시진핑 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구조를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러면 중국을 얼마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또 오바마 재선 팀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 이거는 첫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뭐 앞에 늘 오셨던 분들은 익숙할 겁니다. 잘 알다시피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그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문제의 출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1990년에는 어디도 중국이 랭킹 10위 안에 GDP상으로 들어오는 데가 없었는데 95년부터 시작해서 8위에서 6위로 5위로 그러고는 2010년 되면 2위로 2015년은 2분의 1로 2020년엔 대체로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편의상 신형대국관계라는 것, 조선일보가 표현하는 신형대국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만든 오해의 소지를 빌미를 제공한 것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 중국의 생각을 신형대국관계에서 봐야 되겠다고 하는 표현을 내가 하는 한 국내에서 쓴 사람들이 없었어요. 조선일보 팀들이 와서 대담을 해달라고 해서 미중 관계를 볼 때는 신형대국관계란 말에 주목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형대국관계를 조선일보가 해석하는 식으로 내가 설명해 주지는 않았는데 조선일보식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주관적으로 리딩한 것이죠. 중국을 전문하는 분들이 알지 않겠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70년대 문서를 내가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아무리 들여다봐라. 그 문서 자체 속에서 1970년대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려면 그것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신형대국관계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된 적이 언제냐. 위원님도 그것은 시진핑 시대의 10년으로 듣는 시진핑이 2012년 2월에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뭐 내가 자꾸 눈길을 얘기했었으니까 물론 이게 그 나한테 당하는 수도 있죠. 그 사진이 여러 컷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럼 왜 저렇게 서로 애매한 눈길, 그거는 내 권한이죠. 미중 관계의 애매함. 미중 관계가 그렇게 단순 명료함이 아니라 미중 구조는 서서히 본격적인 이중 구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따라서 이중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사진을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2월 14일 날 방문 조금 뒤로 가면 이 연설입니다. 15일, 14일에 이미 그 중국 대사가 그 시진핑의 방문을 신형 대국 관계를 오바마한테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벌써 시진핑 팀들은 신형 대국 관계라는 표현을 내부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은 2월 15일 날의 스피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아냐. 전공도 아니라면서. 그것은 인터넷의 효과죠. 우리가 중국 외교부를 들어가서 시진핑이 그동안 한 얘기를 전부 놓고 그중에 신형 대국 관계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를 역추적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럼 보면 시진핑이 미국 우호단체 환영 5차년에서의 스피치입니다. 일부러 제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는 것은 대강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그 앞에 써 있는 것은 중국어를 몰라도 띄엄띄엄 여러분들이 보셔도 2000년대 10년 들어와서 중미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도달했는데 작년에 후진타오가 왔다 가서 이제 중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흥미로웠던 것은 이 당시에 이 78년
후진타오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무릎을 쳤던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국가 성립 100년이 되는 때에는 그거는 1949년에 마오가 신중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2049죠. 요즘 뭐 미국 사람들도 관심이 생겨서 2049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열심히 해야 될 우리가 중국 2049 프로젝트에 대한 초보적인 그림도 없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기는 하죠. 거기 보면 건설 그래 놓고 그 다음 맨 끝에 국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부강민주 문명과 화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동방세계 오래 살라고 이름을 너무 길게 줘서 그거 다 죽었다는 왜 동화를 우리가 하듯이 왜 이렇게 길어진 것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명확한 것은 2049에는 우리가 어쩌면은 새로운 가치를 표준을 내걸 때가 된다. 이 수평적 소강사회는 다분히 만불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경우에는 일정한 스탠다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문명 표준을 초보적으로 제시할 단계가 될 것이 중국이 가려고 하는 목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78년에서 대체로 2000년대, 2012년, 2021년, 2021년에서 2049년 이 정도로 보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중국은 각각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대외정책, 외교의 행동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바로 가령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것이 중국에서 동아시아에서 시진핑 10년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G2라고 하는 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국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전에 할 때 힐러리의 문장과 후진타오가 2012년 5월 4일 한 스피치의 내용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핵심적인 구조의 한 부분은 아시아로의 귀환과 친형 대국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팀이 지금 역사를 보고 있는 눈에서 흥미롭게 일치하고 있는 것은 Established Power와 Rising Power 간의 서로 간의 협력과 갈등의 공생이라고 하는 모습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구도. 바꿔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중 구조의 형성 과정이 향후 10년 동안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기성대국이란 미국과 신흥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관계가 비대칭적 G2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알아도 내가 아직 군사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있고 GDP상으로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갈등이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될 반에나 한번 떠봐.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다고 하는. 따라서 행동의 기본 원칙에 이른 적어도 2021년까지는 고수평적 소강사회 건설이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내가 동일한 날 한겨레 사설을 보지를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 사회의 소위 또 진보라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중국이 당분간은 굉장히 그 화평 발전의 대국으로서 절대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패권 대국으로서 동아시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내가
미중 관계의 이중 구조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은 행동 원칙을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 구조를 가지고 움직인다. 화평 발전의 제1원칙이라고 한다면 기성대국에 대해서 신흥대국이 떠올라서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기어오르지는 않지만은 신흥하고 있는 만큼은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행동원칙 2는 핵심 이익, 중국적 핵심 이익에서는 우리는 주장할 것은 확실히 하겠다. 중국적 핵심 이익이란 무엇이냐? 전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는 국내 차원에 있어서의 국가 안전, 쉽게 말하면 국내 안보죠. 두 번째는 국제 안보죠. 영토나 국가 주권을 지키는. 세 번째는 경제 발전, 경제 안보.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착각이 일어난 거냐면 조선적인 시각에 뭐 조선을 자꾸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미안하긴 하지만 만약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을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중국적 핵심 이익에서 추구하는 신형 대국 관계를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죠. 화평 발전 조화적인 모습과 핵심 이익에서는 어서티브하다, 적극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이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중국은 움직일 것이다. 지금 국내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국외까지를 포함해서 중국을 그렇게 이중구조로 그 원칙의 1과 2 비중치를 엄밀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들 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글들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정책 입안자나 언론이나 또는 학계가 그 리딩이 여의치 않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이중의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미국은 어떤 것이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성대국과 신흥대국의 만남 파트들이죠. 미국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들을 일으키고 있냐면 보수의 오해와 진보의 오해가 다 걸려 있는 것이 미국도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단순하지 않다. 그러면 아시아로의 회귀는 뭐냐?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하는 것은 곧 동아시아 질서에서 이해 갈등이 생기면은 그 군사력으로 그것이 해상에서든 항공에서든 지상에서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미국의 전모를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무슨 권한이 있냐?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죠. 나는 그것을 해석한 소위 학자들이나 신문의 칼럼 조각을 읽은 것이 아니고 정책의 최종 결정을 하는 코어 그룹들의 발언 또는 어려운 표현으로 담론들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힐러리, 아까 몇 개의 글로서 요약하자 그랬는데 중국에 그러면 미국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에 꼭 읽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헌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잘 축약되어 있는 것은 힐러리가 그 인스티튜트 오브 피스에서 지난 3월 7일 날 한 굉장히 긴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땅 때 40주년 기념으로 한 스피치. 이것도 뭐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세 구절만 내가 따온 것은 힐러리나 힐러리 팀들의 머릿속에 있는 핵심 생각은 무엇이냐 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When an established power and a rising power meet.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핵심이다. 절대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은 신흥대국이고 우리는 기성대국이다. 중국은 뭐 아직은 번역을 기성보다는 수성대국이라고 하는 번역을 쓰고 있고 신흥대국은 뭐 요즘 점점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면 이게 비대칭적인 것인데 주인공의 두 주인공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흥대국과 기성대국이 충돌하는 경우에 역사나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충돌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쓸 것이고 국제정치 이론을 신이론을 만들겠다. 이것이
힐러리 팀들의, 오바마 2기 팀들의 본인들도 의식하고 있지 못한 잠재의식적인 세상을 바라다보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 구도에 따라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밑에 나오는 표현들이 보면 신흥하는 중국과 이미 선진되어 있는 미국의 인트레스트는 반드시 제로섬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Thriving China is good for America고 Thriving America is good for China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외교 수장으로서 레토릭으로. 근데 이것이 레토릭이 어렵다고 내가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지금 사고의 뇌구조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이 기본 공식에서부터 결과적으로 행동의 원칙으로 나올 수 있는, 따라서 이것은 진의로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is the United States attempting to contain China? 중국하고 회의를 하면 저 질문을 안 받는 날이 없습니다. 결국 Return to Asia라고 하는, Pivot to Asia나 Rebalancing Asia라는 것이 중국을 컨테인하려고 하는,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냉전 질서에. 힐러리가 스스로 그 질문을 자기한테 합니다. 그것도 대사기극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사기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Our answer is clear no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중국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중국이 이미 established 파워가 되면 저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쌍방이 다 기성대국이 되면. 따라서 내가 78년, 2012년, 2021년, 2049년에 따라서 양국의 행동의 기본 원칙, 엮어짐의 기본 원칙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진핑이 걸리는 2012년부터 21년은 기성대국 대 신흥대국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부인하지 않고 중국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그게 두 개의 대국이 출현했으니까 이건 맞닥뜨리지 않겠냐 이렇게 착각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싸울 거냐? 안 싸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기성대국과 그 신흥대국의 싸움의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싸울 거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거냐? 두 개의 그 무수히 많은 글들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임의를 찝어가지고 이게 미국의 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설명한 논리적인 맥락을 들어보고 앞뒤가 모순된다 그러면 안테컷이면 되는 거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수미일관하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동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길고 짧은 거 하나씩만 보겠어요. 더 짧은 거로 가면 오바마가 간신히 됐습니다마는 오바마와 그 토론 과정에서 외교 정책이 맨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외교 정책이 아무래도 주관심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토론을 하고 이제 CNN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나 저제나 해도 뭔가 얘기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뭐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바꿔서 얘기하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이제 명예로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 차이들의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에 대한 토론이 드디어 시작되니까 유심히 내가 봤죠. 남리는 뭐 하면 뭐 내가 되는 날 당장 외환 교류국으로 중국을 뭐 명명하고 기성대국으로 신흥대국 혼내주겠다는 이 강도가 오바마가 받는 단면은 중국은 우리한테는 an adversary다. 동시에 potential partner다. 거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파트너가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
if China가 룰을 지키면 그것이 신흥대국과 기성대국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룰은 누가 정한 것인데? 룰은 보편적인 것이다. UN이든 뭐 WTO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 룰이 기성대국들의 룰 아니냐. 그러면 신흥대국이 그 룰을 꼭 100%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당월한 얘기 아니냐. 그 부분이 아마 싸움의 가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은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냉전 시기에 소련처럼 압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Six key lines of action 이라고 돼 있으니까 힐라리가 한 스피치에 뭐 많이 얘기했는데 왜 이걸 뽑냐. 이게 제일 선명하게 그 생각을 요약하고 있는 또 설명하기가 제일 편한 것이라서 뽑은 겁니다. 그럼 6개 중에 대강 리턴 그 피벗 에이시아나 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5번째쯤 됩니다. Forging a broad-based military presence를 가진다.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국이 수성대국으로서 신흥대국 중국을 비롯하여 중견국 한국, 쇠퇴대국인 일본 이런 다양한 국가들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하나로 가겠다는 게 아니죠. 복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합으로 가냐. 리턴 투 피벗 에이시아 군사적인 기반 강화한다. 근데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시진핑 10년 동안. 첫 번째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바로 군사적인 충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은 이머징 파워인 중국 같은 세력과 워킹 릴레이션십을 심화시키겠다. 아까 얘기하는 이중구조, 6라인이니까 사실은 6중구조죠. 미국이 동아시아를 다루는 방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다. 자기네 힘 자체를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그 속에서 자기네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속에서 동맹체제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그럼 사기 아니냐. 6 lines of action 중에 이거는 괜히 위장으로 갖다 박은 것 아닌가. 그렇게 중국을 읽기 시작하면은 중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보수가 읽고 있는 2개의 오해도 미중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래도 반패권 국가로 동아시아에 뭔가 할 거야. 미국은 역시 제국주의적인 속셈이 있지 라고 읽는 것도 2개의 오해고 반대로 중국은 결국은 대국 굴기 해가지고 한판 뜰 수밖에 없어. 또 미국도 그것을 혼내주려고 해.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는 중국도 AB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고 미국도 AB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으면 2x2면은 4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산술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와 B가 만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대응하고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혼내주려고 하는 컨비네이션은 이건 냉전 컨비네이션이죠. 이 확률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 미국은 양쪽이 다 협력, 공생으로만 컨비네이션 될 가능성은 이것도 상대적으로 얕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은 벌어지는데 신흥대국과 수성대국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각자가 그런대로 중국은 화평 발전은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복잡한 것을 유지해 가는데 그 속에서 묘한 부분의 충돌들이 아까 얘기한 가치 부분의 그걸 룰을 지켜라 말아라 하는 충돌이나 이런 모습으로 전개될 거라는 얘기죠. 내 얘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
그 힐라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뽑아보면 자기 표절이 굉장히 심해요. 3월 7일에 한 얘기를 9월 5일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계속해서 힐라리가 반복하고 있겠냐? 뭐 내가 현장에 가서 그 나오고 독대를 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글을 보면서 상대방이 위장하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As I have said before. 저거 사기 아니냐. As I have said before는 3월 7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게 자기도 쑥스러운 거예요. 또 해 이 얘기를 이러니까 그 자기 표절이라고 코트를 하고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러면 AP에서 AA나 BB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는 BB가 맺어질 때는 언제가 가능한 것인가? 그거는 아마 두 개의 힘들이 이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지지 않고 동시에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서로 이해 갈등을 공유할 수 없는 형태로 거의 두 개가 다 기성 파워가 되면 그건 싸움이죠. 그동안 우리가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은 때 겪었던 것들은 전형적으로 역사를 그렇게 노져 가지고 우리가 싸웠던 것이에요. 그러면 미중 2021과 미중 2049를 놓고 보면 저건 뭐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 학계에 가장 예민하게 가고 있는 중국 학계에 가장 예민하게 가고 있는 그룹들의 얘기나 내 얘기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샘플러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쪽의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중국 연구에서 비교적 그 앞장서 가고 있는 DC에 있는 쉔보라고 하는 학자가 미중 관계의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는 16명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Tangle Giants라고 해서. 결론은 뭐냐 들여다보니까 자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현실주의적으로 봐야 된다. 만약 럼니가 됐으면 럼니의 중국 문제에 대한 그 대표적인 어드바이저가 아롱 파이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BP가 결합될 거로 보는 거죠. 미중 관계가. 쉔버는 그거는 조금 현실에 안 맞는다. 반대로 자유주의 경우는 양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협력의 공유점 때문에 협력의 공간이 훨씬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만약 양자가 제도적으로 이해 갈등을 풀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못 만들고 양자의 액터의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타자의 이해를 품어나갈 수 없는 가치나 이것을 가슴을 일정하게 공유할 수 없는 형태로 되지 않는 한 갈등의 위험은 있다고 하는 내가 복합주의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저렇게 평면적으로 쉔보가 하고 있는 얘기도 적당히 저걸 믹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특정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기성대국과 신흥대국이 만나는 경우에 그러면 시진핑 10년, 오바마 2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게 비대칭적인 관계에서는 현실주의가 얘기하는 형태의 가능성은 쉽게 안 나타난다. 미치지 않은 시진핑이 어느 날 돌지 않는 어떻게 될지 일본하고는 싸울 수 있죠. 다오이다오에서 한판 해봐 할 수 있지만은 뭐 사직생이랬는데 미국하고 한판 떠봐 이렇게는 절대 안 돼. 그럼 현실주의적인 희망은 꿈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12년부터 21년은 그러면 싸움은 없겠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중국이 이미 미국의 2분의 1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유서작이하고 어떤 일정한 중국적 핵심 이익에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는 형태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측은 미국하고 전면적으로 붙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스컬레이션 되는.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오이다오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파트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복합주의는 현실 자유 구성주의들이 그 중요도의 컨비네이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데 21년에서 49년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이 서서히 신흥해서 기성대국화되는데 제도적인 장치나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쉐어하는 또는 가치 공유적인 것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는 점차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국제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1, 2049, 2049를 넘어서서 만약 정말 중국이 가치를 제공할 때가 만약 오겠냐? 그건 뭐 많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죠.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그런 속에 한국은 어떻게 될까가 다음 주에 중심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 신질서 건축의 미학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질서를 건설할 것인가 해서 마지막 주 끝내게 되겠는데 따라서 사실은 2049년 또는 포스트 2049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된 경우에 만약 비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문명 표준을 제기하는 시대가 21세기 후반에 만약 다가온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고 그것이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을는지 모른다. 지금은 뭐 대세가 현실적으로 미국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장민주주의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에 별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경우에 갈등을 겪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다라고 하고 중국과 뭐 경제 교역을 뭐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미 2021 포스트 시진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스트 2049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한반도의 21세기적인 운명에 걸린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반해서는 그런 것을 정작 우리가 학계나 정계나 언론계가 진지하게 자기 눈으로 성찰하고 그 같이 논의할 기회라는 것이 없이 지금 아까운 시간을 아마 버리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개 질문 같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신흥대국과 기성대국의 싸움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미중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경제는 중국, 군사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대외 정책에 다소 예측 불허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라도 군사적인 업전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복합은 세계 질서 변환기의 과도기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는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까요? 문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뚱그려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이 중에 한 반쯤은 뭐 다음 시간 토픽이기 때문에 오늘 대답을 하면 안 오실 거고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북한은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 글로벌 네트워크는 어떻게 펼쳐야 되냐, 뭐 사이버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또 국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냐, 뭐 이런 만약 미들 파워로서 한국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주로 하겠고, 한국의 역할 이런 거는 다음 주에 하겠고, 경제는 중국, 군사 안보는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이런 거는 2시간 동안 내가 단안으로 세상을 보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얘기를 2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의 언론이나 학계가 공급해주는 영양소가 그렇게 보는 거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가혹하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 말 잘못했다가 뭐 시비들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한눈으로 보는 세계와 두 눈으로 보는 세계, 단안으로 보는 세계와 보관으로 보는 세계니까 그렇게 보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대로 중국과 미국이 다 이중구조적인 모습을 또는 복합구조를 미중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은 경제만 띄어내고 미국은 군사만 띄어낸다. 미국이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방식도 더 이상 군사 하나만 가지고 동아시아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도 중국 군부팀들하고 회의를 해보면은 의도하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얘기를 리턴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이것은 곧 미국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적인 봉쇄를 하는 것으로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얘기한 Six Lines of Action의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오늘부터 중국은 화평 발전의 발전을 포기하고 군사력만 대폭적으로 늘리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환호자격하겠죠. 미국이 그럴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아시아로 회귀라는 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군사비를 계속 내려, 반대로 복지비만 늘리고. 그러면 반대로 또 당하는 수가 생기겠죠.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흥대국과 수성대국은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는 관계보다도 군사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직접 전투를 하는 역량하고 또 하나는 군사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정치 경제 관계를 그것이 백본이 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보면 끊임없이 오판을 하겠죠. 중국도 이미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고 있지 않다. 미국한테 기울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두 무릎을 꿇냐?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적 핵심 이익에서는 내일 전쟁이 날 것 같은 일본 정도는 무릎을 꿇으라고 달려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과 전면전은 아니라도 군사적인 옵션의 가능성은 희박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태평성대가 왔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론 측은 화평이지만 이원 측은 핵심 이익에서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 두 개를 잘 들여다봐야 되고, 그 비중치의 컨비네이션은 2021까지는 이원 측이 조금 더 강할 거고 2021에는 이원 측이 조금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 측이 만약 이원 측을 넘어서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는데, 따라서 중국이 기성대국이 되기 전에 두 개의 목표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해 갈등이 있을 때
각 개별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형태가 아닌 네트워크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유럽에서 EU 같은 것이 만들어지든지 어떤 형태의 그런 제도화 과정이, 네트워크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 타자를 군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내 인트레스트를 200%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나와 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애드버서리와 파트너십에서 파트너 쪽 부분이 훨씬 늘어나도록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키우냐 하는 최대 숙제가 포스트 시진핑 시대의 최대 숙제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으로는 이렇게 복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의 과도기는 아닐까요? 복합이 지나고 나면 다시 단순히 찾아오지 않겠냐. 근대가 단순해서 단순히 가져오는 중세의 복잡함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부작용을 낳아서 굉장히 어려운 그 사상적인 논쟁이나 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단순해지는 것은 천하로 회귀하는 방식이 있죠. 단원적인 질서로, 지구가 하나의 질서로. 여기는 어떤 철학적인 싸움이 걸려 있냐면, 어쩌면 이것은 이제 어쩌면 신학허구의 만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인간 존재들의 개와 전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이것은 개인은 개인으로서 있으면서 개개인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인류에 함몰되는 속에서 그 인류 속에서 개개인이 다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싸움이냐 하면, 정치사상사적으로 얘기하면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전체는, 인간의 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제 전통이니까 그쪽 설명은, 지상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한 개로서 인을 탄생하게 한 동시에 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개의 가능성을 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가 되는 속에 개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의 질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복합이 결국 더 큰 하나로 되지 않을 건, 영원히 인간은 개인 동시에 전체로서 살도록 주어진 복합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세계다. 아마 마지막으로 가면 절대의 세계겠죠. 절대의 세계는 절대 다 바쳤는데 그 개도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정치사에서는 이제 흔히 칸트같이 생각하는 방식, 굉장히 긴 세월을 통해서는 어쩌면은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세계가 올지도 모른다. 인간이 끊임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루소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 존재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마지막 골이 아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 개로서의 인과 류로서의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 따라서 선생님이 복합을 얘기했는데, 만약 영생을 하면 결국 언젠가 당신이 틀리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천국에 가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되겠지만, 지상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아마 루소적인 그 딜레마를 품고 우리는 살아갈지 모른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 대국 관계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따로따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연속해서 꼭 들어보시라고 하는 얘기는, 혹시 오늘만 보셨으면은
72년을 생각해 보면 72년에 미국과 중국은 훨씬 갈등 관계 속에서 협력 관계를 대땅뜨라고 하는 것을 긴장 완화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왜 천하의 줄리아 키신저가 42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떠드냐. 양쪽의 핵심 이익을 가지고. 그러면 양쪽의 핵심 이익이 협력 구도도 있었고 갈등 요소도 있었는데 그 바느질을 갈등 구조들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면서 협력 구도를 꼬매가지고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그 빠져나와가지고 그 대땅으로 갈 걸 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 역사에서 외교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라는 부분을 실력 발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하면서 키신저가 정말 큰 소리 치면서 그 요즘 미국과 중국 그 지도자 것들은 정말 몰라 국제 정치를.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지금 계속 하고 다녀요.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와서 내가 40년 전에 보여줬던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 AB인 경우에 A를 천의 무봉으로 꼬매가지고 대땅뜨가 된 거다. 너희들은 뭐냐 지금. 그거에 비해서 40년 동안 굉장히 나아졌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 커져가는 그 당시에는 중국은 신흥 대국이 아니라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소국이었죠. 사이즈가. 근데 지금 이제 상당히 따라온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했지만 아까 그 양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 10년을 회고하고 10년을 전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외교 이론을 제시할 때가 됐다. 우리도. 그러고 그 문건을 보면 앞에는 기본 원칙, 아까 얘기한 화평 발전, 상호 협조, 조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는 그 핵심 이익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적당히 조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와 B가 조절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혼합된 형태로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한다. 양 부장은 이제 신형 대국 관계만이 아니라 신형 국제 관계를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어느 정도로 그 전개될 것인가는 내가 보기엔 아까대로 A, B가 있고 미국이 A, B가 있는 경우에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그걸 B, B가 충돌할 거라든지 A가 결합돼서 태평성대가 동아시아에 올 거라든지 이런 단순 논리에서 중미 관계를 향후 10년 또는 30년 내다보면 한국은 끊임없는 놀라움의 30년의 국제정치가 눈앞에 벌어질 거고 허겁지겁 매일매일 대책회의가 국가안보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고 아마도 그렇게 될 거예요. 10중 8구가.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그 약간의 다른 선택이지만 양쪽이 다 단순 외교를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성에 대한 절실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요구하는 그 신형 대국 관계는 어디까지 성공했냐? 양쪽의 글을 내가 이렇게 맞춰서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힐라리가 하는 얘기도 힐라리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그럼 오바마 2기에 들어가도 신흥 대국과 그 기성 대국 간의 관계로 문제를 보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국이 얘기하는 얘기를 미국이 다 안 들어주겠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더 기성 대국이니까 조금 더 큰 카드를 쓰겠지만은 그러나 그 두 개의 관계는 더 이상 제로섬으로만 처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만큼은 성공을 한 거죠. 보세요. 지난 10년에 그 72년 이후에 내 기억에 아마 양쪽의 정상회담이 한 거의 20회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마지막이 2011년인데 16번째.
작년 금년 또는 전략경제대화라고 하는 것이 79년에 만들어져 2009년 만들어져가지고 금년 4회째인데 1회부터 차례차례 보면 요즘 만나서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무슨 북핵 뭐 다오이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란 핵을 이스라엘이 가서 부신다는데 그냥 놔둘 거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는 양국이 기성대국과 신흥대국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안보나 또는 글로벌한 경제는 더더구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서로 상의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으로 들어간 면에서는 중국이 신형대국 관계에 상당 일정한 부분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도 아마 그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비대칭적으로 해서 나한테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군사적으로 때려 부시려고 항모가 뭐 11개 중에 5개는 주로 태평양을 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군사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깔고 까불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에서 잡되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대만이고 뭐 본토를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흥대국을 다루는 방법은 일단 룰에 들어와.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가령 교역이나 투자나 또는 지적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룰에 들어와서 따라서 해. 이런 식의 게임으로 일단은 전개되어 나가는 모습이니까 그거를 따라서 일방적인 승리라고 할 수는 없죠. 중국 입장. 미국은 미국대로 Six Lines of Action에 의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왜 늑대만이 아니라 거미 같은 모습으로 중국을 군사력으로만 아마 봉쇄작전을 한다는 것은 늑대적인 건데 그런 것에 우회적인 그 위협은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더 복잡한 거미줄을 친 것을 동시에 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못 읽으면 우리가 못 읽으면 바둑을 두고 있는 중국 표현의 격국이 바둑판이 두고 있는 룰이 그 정석이 굉장히 복잡하게 두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오목 두고 앉아 있는 거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단순 논리로 보고 한결의 논리나 조선의 논리로만 만약 사태를 파악하고 미중을 우리 안목으로 읽어가지고 중진국 외교로서 미중을 다뤄가겠다. 그건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미중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